네, 오늘 개헌 토론은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년 반 동안 이어져온 개헌 논의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하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는 본격적인 개헌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먼저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발표한 개헌안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사흘에 걸쳐서 했죠. 이제 첫날이 전문 그리고 기본권 문제, 둘째 날이 지방분권, 국민주권, 그리고 세 번째 날 이제 정부 형태, 권력구조죠. 이렇게 이제 사흘에 걸쳐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반발을 했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홍보로 내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야당과 뭐 여당의 정치적 공방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지방분권 문제도 나왔고 전문의 부마 항쟁이라든지 60 항쟁 이런 것들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역시 핵심은 권력 구조의 문제인데 권력구조는 지금 정부 안은 4년 연임 대통령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골격을 변하지 않으면서 4년 연임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야당은 국회 추천 또는 국회 선출의 총리를 기본으로 한 그러면서도 어쨌든 대통령 분권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정면을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여야 간에 절충을 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 일단 권력구조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도일 것이고 또 토지 공개념의 문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여야가 상당히 지금 극심하게 충돌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까지는 내일 발의 이후에 여야가 이 부분을 잘 절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현 단계에서는 대단히 좀 회의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께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정부의 개헌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라는 게 이제 3대 목표였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그 개헌 발의안 속에서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것 속에서 안정권, 뭐 정보권, 환경권 등등 노동권을 강화한다는 등 이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자치재정권이라든지 이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냐는 차치하더라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정부가 얘기했었던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는 것이 큰 목표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접근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제 꼭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기대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 4년 중임 문제하고 대통령이 결국 이제 국무총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 문제가 충돌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 문제는 아마 치열하게 결국은 그것이 핵심적으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이제 권력구조를 바꿔서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입법과 정책의 수립 방식이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뀐다는 이런 등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대통령의 권한 방식은 상당히 기대한 만큼의 그런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지봉 교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민헌법 자문특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만드는 데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 자문위원이 33분의 위원분들의 어떤 개헌과 관련된 평소의 생각을 담은 것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여러 폭넓은 개헌에 관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그 의제들을 설정했고 쟁점별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그 결과 국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개헌들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죠. 그래서 뭐 안전권이라든지 정보인권 이런 것들이 신설되는가 하면 복지사회의 여러 사회적 기본권들이 구체화되고 실질화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확대됐고요. 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육성 의무를 국가 의무로 정하는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 헌법의 핵심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했고 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 늘렸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이제 권력 구조나 그런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이야기를 해 볼 거고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 5월 4일까지 시간표는 좀 남아 있지만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이 개헌을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창렬 교수께서는 뭐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당일날 개헌의 국민투표를 하려면 네. 그 전에 의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일 발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공고기간을 거쳐서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거 포함해서 그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야가 어느 정도 그 안을 합의하면 충분하죠, 시간은. 5월 달까지도 5월 초까지도 어느 정도 합의하면 그것이 가능한 건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단순한 시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을 어떻게 절충하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두 분이 하신 것처럼 기본권이라든지 지방 분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야가 절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헌법 전문의 문제, 부마항쟁이라든지 60항쟁 이런 것도 넣느냐, 광주민주화운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첨예하긴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같은 것들은 절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권력 구조의 문제를 과연 여야가 그 시간에 절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6월 13일 날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의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 봐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라는 것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정당의 입장에서 특히 야당이 만약에 이것이 개헌으로 한다면 모든 지방선거의 아젠다, 의제가 전부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빠져든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야당으로서는. 그래서 개헌 대 비개헌의 논리라든지 그리고 개헌에 관련돼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야당이 좀 불리하다. 이런 어떤 나름 우리나라 정치의 공식 프레임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야당이 여당의 지금 안에 대해서 정부 안에 대해서 특히 권력 구조 안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4년 연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한 어떤 국회 추천 총리 또는 국회 선출 총리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절충 좀 찾을 수 있는가가 대단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서 과연 시사할 수 있을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떻게든 절충을 해가지고 절충이 가능하다면 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정부 여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지 않으면 10월 또는 연내 개헌도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절충은 여전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일단은 국회 현재 의석수를 보면요. 전체 29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그리고 민평당 14석이고 정의당 6석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당을 빼고 나머지 모든 그 야사당은 대통령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4년 중임제 문제 가지고는 권력 분산의 의미가 없다. 그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조차도 꼭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야가 반드시 개헌을 한다는 합의만 있다고 한다면 6월 달에 발의하고
그 6월 달에 발의한다는 거는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식으로 6월 13일에 지방선거 끝나고 발의를 하는 거겠죠. 국회가 발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내에 개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분들도 지금 꼭 6월 13일 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결국은 6월 13일 날 법안이 통과돼서, 결국은 개헌안이 통과돼서 6월 13일 날 같이 한다는 거는 어려웠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은 이것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했겠는가?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개헌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압박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국회가 합의를 하게 되면은 정부 개헌 발의안을 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 청와대에는 이번 지방선거 때 안 되면은 개헌은 안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뭐 이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지만은 바로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양한 서로 다른 그런 그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 지방선거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우리 언론들이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1월 10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공감 및 지지를 받고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을 제시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구조를 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가 받아들이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정부는 지금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러한 지방 분권과 기본권 강화에 관련된 합의된 부분을 먼저 지방선거 때에 같이 개헌을 하고 나머지 권력구조 문제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하는 단계별 개헌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포석으로 한 것이냐라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뭐 이번 6월 13일 날 개헌 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 교수님께서는 아마 직접 이 자문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뭐 안 내용을 더 중시하셨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좀 아니면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헌법에서 개헌안에 대한 발의권은 국회에게도 좋습니다만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에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가지는 권한, 즉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은 시기적으로 개헌안이 발의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공고기간이 20일이고요. 그 중간에. 그러면 21일째 되는 날 의결해도 되기는 되는 겁니다. 60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아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 발의안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발의된 안에 대해서 국회는 의결을 통해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는 그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가다, 부다 의견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국회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헌안이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다시 국회가 이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대통령도 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이미 선언한 바 있고요. 네. 그런데 원래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후보들이 합의한 것이 바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동시 국민투표였습니다. 이 국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국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받거나 혹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국회 스스로 다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신속히 합의를 서둘러서
국회발 개헌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시점이 5월 4일이라는 것이죠. 왜 5월 4일이냐면 20일간의 공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국회에서 의결하고 또 국민투표에 넘겨서 공고하는데 한 18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6월 13일에서 역산하면 그 날짜가 바로 5월 4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안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했을 경우 네. 또 국민들도 국회가 볼 때는 받지 말라고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국회는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서둘러서 5월 4일까지 국회발 개헌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 잠깐 김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과연 대통령이 왜 이 안을 냈을까? 과거 몇 번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도 아마 발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압박용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그건 이제 얘기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네. 압박이라고 표현하느냐, 국회의 여야 합의를 촉구하느냐의 그야말로 프레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압박이라는 얘기는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는 그런 나름의 이제 이미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야가 지금 계속 지금 어쨌든 개헌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또 개헌특위가 1년 이상 가동이 돼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공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지금 헌법을 동시에 실시하자, 헌법 국민투표를, 이 부분은 전 지켜야 될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공약과 달라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여당과 야당이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한 걸 알면서 왜 자꾸만 대통령이 발의를 하느냐, 이거야말로 정치적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으나 너무 이 부분만 집착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 야당이 그동안 합의하지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가 상당히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라는 것은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어쨌든 국회가 제적 3분의 2로 찬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가 지금까지 개헌안을 합의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개헌은 국민적 공감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안 발의권이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권한 행사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무조건 대통령이 압박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명분이 대단히 약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5월 4일까지라면 시간이 많다면 많은 겁니다. 지금 상당히 안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네.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여야가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 아니겠어요. 정치적 기획인 것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발의하는 거 이해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요.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또다시 물론 연내 개헌한다고 그럽니다만 야당이 과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궤적으로 밀어볼 때 당연히 여권에서는 과연 개헌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이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현 단계에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야당이 과연 이런 그 절충이나 합의에 응할 수 있을까? 회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 4일이라고 지금 데드라인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크게 보면은 5월 2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6월 13일 국민투표법에 의하면은 18일 전까지 이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산을 하면 5월 26일이고 5월 26일 바로 전까지 5월 20일까지 국회가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가 요구했던 거를 서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당에게는 5월 4일이나 지금 6월 말이나 이게 무슨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1년, 2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최 교수님은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결국은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게 바로 여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야당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든 간에 연내에 개헌을 한다는 것을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발의하는 거를 좀 늦춰라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라든지 권력 구조를 뺀 것을 발휘하라든지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부분 성취는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놔뒀으면은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6월 달에 발의한다는 말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시간을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자신들도 자신의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결국 6월 달까지 오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걸 다시 추론했을 때 오는 비용은 한 1,200억 정도 든다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9번의 우리가 개헌 중에서 3번이 국회 합의를 통했고 6번이 정부가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가 주도해서 합의를 통해서 가라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특히 정부가 내놓은 발의안 속에서 권력구조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결국 국민 합의를 가져가는 국민 개헌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인 거예요. 자꾸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모든 공약은 다 약속이 지켜졌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월 10일 날 왜 최소한의 개헌하는 발의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음모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혹시 안 되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수도 병시화를 시켜놓으니까 충청 지역에서 이득을 얻겠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을 정치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시키기 위해서도 이 여당이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프로파간다, 무조건 정부안을 따라가고 하자라고 하는 그 선상이 왔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와서, 저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절충을 못 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야당이 6월 말에 발의한다는 것을 다 각서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왜 이거를 합의를 국회가 왜 못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당의 정치력은 완전히 지금 실종됐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내일 이제 발의를 하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대통령이 개헌을 원하는 거냐. 개헌을 원한다고 한다면 발의하지 말라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이 발의하면은 개헌 논의가 중단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개헌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뭐 대부분의 얘기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개헌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 논란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확인하고 토론 이어갑니다.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변형된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입니다.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권력 개편을 두고 여야 대치가 팽팽합니다.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총리 추천제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는 임지봉 교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실 때. 예, 그 자문위에서도 네. 일단은 대통령제를 유지하기로 맨 처음에 결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하고 또 여러 형태로 했을 때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제 유지를 원했습니다. 또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국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이 다수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유지를 골격으로 잡았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이제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선출 혹은 절충하면 국무총리에 의한 국회의 추천,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는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나 혹은 평화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이원집정부제의 그러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그것이 국민 다수의 뜻인데, 여기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끌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이나 국회 선출이나 추천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첨언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실은 재헌헌법부터 대통령제였고 중간에 잠깐 한 1년여 정도 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를 했었죠. 네. 그런데 재헌헌법 때부터 우리는
대통령제를 원하던 이승만 대통령 측과 그다음에 의원내각제를 원하던 한국민주당 측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 중에 하나가 국무총리제입니다. 즉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국무총리제가 대통령제 헌법인 우리 헌법에서 쭉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야권이 주장하는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을 국회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러한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제가 품을 수 없는 그러한 국무총리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국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이나 추천은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제였으면 이제 부통령제가 있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그렇죠. 이 예. 상황에서 약간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다른 모습을 갖고 네.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인데 뭐 어떤 그러니까 일상 이원 생활, 집정부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외치는 대통령이 맞고 외치라는 게 이제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인데 외치와 내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갖는다라는 것이고 이 총리라는 건 지금의 국무총리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거죠. 지금의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면권이 있거든요. 임명 해임권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지금의 국무총리가 뭐 국무총리 개인에 따라 많이 달랐습니다만 정부에 따라 달랐는데 대체로 명망가형 총리, 뭐 저기 의전형 총리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얘기가 책임 총리란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책임 총리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과 총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자 헌법에 나와 있는데 단지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이제 그 안에서 대통령이 명을 받아는 삭제하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하게 되면요. 앞서 임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의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정통성을 담보하고 있고 총리는 국회의 선출이나 추천에 의해서 총리가 된다면 이른바 진정한 책임 총리가 될 수 있겠죠. 책임 총리라는 게 헌법 용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책임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이른바 이런 것들이 이원 집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고루 한 국회 추천 총리라는 건 글쎄요, 그걸 잘 운영하면은 뭐 절충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형용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제를 골고루 하면서 총리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지금의 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정통성이 대단히 희박한 거죠. 정당성이라는 게. 그게 무슨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 야당은 정의당을 포함해서 지금 여권이 내놓은 그 안과 절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김 교수님과 임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이원 집정부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지금 야당 주장 이 제도가 대통령제를 골고루 하는 것에 부합하냐 문제입니다. 네.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뭔가 연내 개헌이 됐건 안 됐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다른 절차적인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는 거를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으면서 내각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기형적인 권력구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제다. 국무총리제를 차라리 폐지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든지 아니면 내각제로 가든지 해야지 거기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를 지금 막 저 짬뽕을 시켜가지고서 가져가는데 괴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내각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 안을 얘기하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고 얘기하면서 100% 제왕적 대통령제 속에서 70% 제왕적 대통령, 준제왕적 대통령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대통령제가 제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제가 순수 대통령제를 가자 하는 이유가 미국 의회가 말이죠. 예산권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감사원을 예속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미 의회가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도 의회만이 갖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정부의 개헌 발의안을 보면은 찔끔찔끔 예산 뭐 법률주의를 한다. 예산 심사를 강화시킨다. 뭐 예를 들어 정부의 법률 제정권 조금 제약한다. 그리고 나서 감사원은 독립적 기구를 한다.
그거는 절대로 재앙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가 없다. 미국과처럼 의회가 이렇게 예산권도 갖고 있고 감사원도 갖고 있고 인사권, 조금까지 임명권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세요. 엄청난 지금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켰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약하고 국민 기대에 굉장히 미흡하다. 똑같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에서 국무총리를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가져가, 그거는 대통령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당 아니든 야당 아니든 기본적으로 제도가 운영됐을 때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없고 그냥 기대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아마 협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권한도 분산되고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가 갖고 있는 조화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인가라고 우리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문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얘기한 거예요. 정부 안에 대해서 국민 기대에 너무 미흡하다.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것을 앞으로 정말 그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가지고 가져갈 것이냐. 결론은 뭐냐면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지. 조금씩 변화시켜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순수 대통령제로 가라.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게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의원 내각제를 우리가 20학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좀 단순화시켜서 좀 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대통령제로 가자. 그러나 지금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인데 내각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요.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게 대통령제 운영 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거기 어긋나고 또 하나가 헌법하고 관계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겸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 보수의 문제는 더욱더 아니고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정부를? 바로 본인이 지금 내각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근데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런 문제들. 또 하나는 법률안 제출권 아까 말씀드렸고 감사원 같은 거 이관할 수 있어요. 이건 감사원은요 권력구조의 문제를 떠나서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예요. 감사원 국회를 이관해라. 적어도 감사원의 회계 검사 기능만 해도 이관하라는 얘기는 국정감사가 부실화될 때보다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이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사면권 제한하고 저는 대통령 권한분산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미국의 대통령제와 똑같이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대통령제 원형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이건 역시 기형제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내각제적인 요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단히 강화시킨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한 이걸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 가지고 대통령제의 기본 어떤 그 권력 분산이 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단지 야당도 이런 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회 선출, 국회 총리로 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야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5월 4일이 맞냐, 5월 말이 맞냐. 이건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요. 연내 개헌하면 되는 거죠. 1,200원이 들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은 연내 개헌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여태까지 시컷 해왔는데 뭐 몇 개월 더 준다고 개헌 되겠습니까? 그런 걸 여야가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임 교수님, 그렇다면 뭐 지금 얘기도 나왔지만 뭐 이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좀 많이 줄이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의 유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33명 위원들 중에는 뭐 헌법학자도 있고 정치학자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학문적인 소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거기 기반해서 그분들의 어떤 학문적 소신이나 혹은 뭐 직업적인 배경이 추가돼서 이렇게 안이 다듬어진 것이죠.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의원내각제 혹은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일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헌법학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정립된 학술적 용어가 아닙니다. 정립된 학술적 용어는 임원 집정부제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정부 형태로서 평화시에는 의원내각제로, 비상시에는 대통령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정부 형태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그 임원집정부제적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심지어 이번에 여론조사의 방법으로요. 전번에 원전에 대해서 국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듯이 그렇죠. 수기형 토론을 5번이나 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시민들끼리 토론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그 결과를 봤단 말이죠.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선출이었습니다. 즉 임원집정부제적 요소를 국민들이 찬성하느냐였죠. 수기형 토론에 맡긴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자꾸 뭐 그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혹은 적어도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다수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그러한 그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국회에 있어서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결정이라든지 혹은 국회가 새로 국회발 개헌안을 낼 때 가장 국회가 중시해야 될 것은 그 각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고요. 국민들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발 그걸 좀 찬찬히 살펴보고 일단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여론조사를 수없이 해보지만은 여론조사 가지고서 개헌을 안을 만든다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그건 참고용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여론조사의 퀘스천네어, 설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면은 당연히 국무총리 선출, 대통령이 직접 뽑았는데, 국민이 뽑았는데, 그거를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한테 선출권을 주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한 다음에 내치를 막는다? 그건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조사 안 해봐도 다 반대가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꾸로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느냐? 그런 거 조사해봤느냐? 안 해봤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제도가 갖고 있는 효과와 관련된 건 자꾸 지금 우리 지금 청와대는 이게 자꾸만 국민개헌이다. 여론조사 많이 했다. 공론조사 했다. 저는 공론조사 이렇게 5번 했다는 것도 오늘 임 교수님 얘기를 들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상세하게 얘기했던 부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꿰맞추기식 여론조사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자꾸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것은 저는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맞는 이 개헌의 안을 만들 때, 물론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원칙대로 돌아와야 된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각제 요소는 전혀 안 줄이고 있어요. 이런 뭐 당정 협의회를 포함해서 한다든지 지금 장관 임명을 하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차라리 국무총리제를 없애고요. 순수 대통령제로 가면서 이것을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하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청와대 중심의 정치를 막을 수 있는 길인 것이지 이것을 자꾸만 국무총리를 갖다 놓고 대통령을 방패막이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국무총리가 조정을 한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본적인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것이 결국은 그동안 국무총리제가 도입시켜가지고 대통령의 명을 따른다는 그 헌법상에 있는 조문 하나 없앤다고 해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얘기 듣고 최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한 거를 알지 못했다 그러셨는데요.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구성될 때부터 이런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제 개헌안 자문안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문위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문위안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여론 수렴에 있어서 여론조사라는 게 부정확할 수 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국회는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하고 지금 뭐 국민이 다수가 원하는 게 뭐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발의한 관제견이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뭐 아예 뭐 그 국회 의결 그 회의장에 들어가면 뭐 제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개헌안의 내용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내용이 뭔지 찬찬히 살피면서 그 안과 관련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 여론을 모아서 국회에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말씀 좀. 네, 드리고 잘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팩트와 관련된 거니까요. 하나만 짧게. 짧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국회는 과연 여론조사 한번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국회 개헌 자문위 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1년 동안 했는데요. 네.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부는 과연 공청회 한 번이라도 했느냐? 공청회 여러 번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은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들어가요. 아니 그래 국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압도적으로 나왔나요? 그게 여쭤보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좀 보세요. 지금 설문의 내용 때문에 내각제로 더 많은 여론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설문을 하면은 또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 그 지금 완전히 설문이 특정 어느 쪽으로 몰고 하려고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건 논의에 그렇게 쟁점을 하실 분이 그 부분들이 아니에요. 두 분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전 지금 야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차라리 내각제 한다고 얘기하든가 이원집정제 하자고 얘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권은 지금 여당은 청와대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더 수수 대통령제로 가고 미국식의 완전한 수수 대통령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차라리 여론에 붙이든가 국민들 여론을 살핀 다음에 자꾸 절충해 나가야죠. 지금 보세요. 야당은 자꾸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는 그 국회 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책임총리란 말도 헌법 용어가 아니잖아요. 헌법학자이시지만. 그리고 헌법 용어 아닙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도 헌법 용어가 아니에요. 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정치학자들도 아는 건데 그냥 통용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 헌법 용어냐 아니냐는 건 헌법학에서 따지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한 이건 정도성을 담보하는 거 이른바 이원적 정도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냐고요. 사드 문제 우리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경제 문제에 포함된 이건 내치인 것이고 외교 국방 안보니까 외치예요. 모든 국정사는 전부 내치와 외치가 결합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따라서 세계적으로 사실상 이원집정 문제 시작하는 나라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각제 아닌 대통령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이승만 정권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나치게 내각제가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제 권한이 강화되어 왔던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청와대도 다시 좀 찬찬히 살펴보고 야당도 자꾸만 얘기를 그렇게 혼용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각제로 가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논의가 되는 것이지 완전히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분권형 대통령제는 뭔가 국회 선출 뭔가 이런 것들에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국회가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연장성상에 있을 수도 있겠죠. 4년의 연임제로 바꾼다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가, 또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교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죠. 네.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4년 연임제 핵심이라는 거는 한번 대통령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안 나오게 되면 다음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미국은 이제 헌법 개정을 해서 아예 2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올 수 없게끔 이제 막아버렸어요.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4년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게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4년 연임제를 하든 중임제를 하든 간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위에서 바꾸자고 하는 거는 책임 정치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갔다라는 면에서 4년 중임제든 연임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적으로 제도 효과를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가장 내가
내각제적으로 운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이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집권당,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이상은 그것은 오히려 4년을 하고 8년을 하든 간에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힘이 너무 무소부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함께 거론되지 않는 상태. 또 국회 구조가 철저하게 원내 교수단체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대표적으로 대결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지 대통령이 4년 하냐 8년 하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같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금 대통령 이 발의한 것보다도 2배, 3배 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4년 연임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4년 역임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4년이냐 8년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네. 첨언을 하고 싶은 게요. 지금 집권 여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부 여당이란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 김 교수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집권 세력 내에서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공천해서 후보를 공천해서 대통령을 배출하는데 네. 배출한 대통령, 공천을 통해서 배출한 정당이 나중에는 청와대와 이 집권당의 관계가 완전 수평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꼭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정 운영 방식이 변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정권 새로 출범하다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제 민주적으로 한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집권당이 국회의 일부로서, 국회의 일각으로서 말이죠. 네.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또 행정부가 같이 여당의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여당은 지나치게 국회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행정부 비판해요. 국정원할 때 여당이 행정부를 많이 비판하죠.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비판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기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너무 권부로 군림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하는 우리 한국 정치 일반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당은 청와대에 대해서 말 잘 못하는 구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핵심은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공적을 행사하고 그 여당이 국회 과반을 행사한다. 완전히 그 제왕적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이 국회 과반을 행사하는데 그 여당의 공천권을 대통령이 총재가 행사한다. 이거 완전히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 대통령인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왕적이라는 수치가 따라오는 이유는 청와대 권력이 너무 권부로 인식되고 집권 세력 내에서 여당이 그걸 견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집권당이 어떻게 하면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걸 여권, 집권 세력 내부에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정당 체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너무 빠져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과 유사한 질문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헌법 개정안 대로 만약 4년 연임제를 간다면 책임 정치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또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문위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통령의 임기제로 4년 중임제가 가장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5년 단임제 유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4년 연임제가 채택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4년 중임제라는 것은 대통령 4년 했다가 다음에는 한번 쉬었다가 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4년 대통령이 또 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주된 취지는 앞에 4년의 임기에 대한 그러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로서의 선거를 가지자는 것인데 4년을 했다가 쉬었다가 나갈 수 있게 하면 그러한 4년 임기, 전 임기에 대한 선거를 통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이유로 4년 연임제로 절충이 됐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중에 하나 이제 경제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토지 공개념 관련이죠. 참 여야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도 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월 교수님.
저는 지난 2004년도에 행정수도 문제가 이른바 이제 관습헌법이다. 우리나라 수도는. 그래서 헌재에서 의원이 됐던 거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청와대가.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관습헌법이라는 게 뭐 헌법학자 계십니다만 그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고 문제는 지금 수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행정수도를 말하자면 서울을 분산시킨다는 측면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데서 지방 분권으로 가는 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수도 서울에 모든 게 너무나 많이 집중돼 있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이 지금 우리나라 국토, 남한 국토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인구는 거의 반. 모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모든 문화 권력 다 있고 이걸 분산시키려면 저는 상당 부분의 기득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를 옮기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헌재에서 그런 판결이 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헌법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한다 하면은 그런 논의가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거 사실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와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단지 문제는 기득권들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수도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수도를 옮기게 된다면 모든 기득권이 해체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도 얘기로. 네. 수도 관련 조항 명문화 부분. 먼저 임 교수께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 이전에 관한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위헌의 논리는 성문 헌법 조항에는 없는데 헌법재판관들 9분이 봤을 때는 헌법 조항의 행간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 조항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로서 수도를 이전하려는 그 법률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그 핵심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영토조항의 2항으로 신설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더 이상 헌법사항으로 보지 않고 법률사항으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의 시대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수도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되는데 그때 수도 이전을 위해서 또 개헌을 해야 되면 어려운 개헌을 해야 되면 이게 참 제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내려놓은 그런 의미도 있고요. 물론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도를 이전하게 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수도 개념은요, 사실은 행정수도 이외에 문화수도, 해양수도 이런 다양한 수도 개념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행정수도는 세종시지만 뭐 네. 문화수도는 전주, 또 해양수도는 부산 이런 식으로 수도 개념을 다양화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수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고 그것을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네. 현재와 같이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 첨예하게 그 갈등을 일으켰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물론 이제 위헌성 판결이 나왔지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청와대, 국회 전부 다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국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보더라도 근데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야당도 찢어놓는 거는 잘못된 거다. 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게 지배적인 그러한 그 견해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헌법적 수도가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사항으로 둔다는 거. 이것은 뭐 저는 어느 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을 담는 그릇이고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네.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이념 세력, 특정 정부의 것을 되도록이면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이념적 갈등 때문에 개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소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국회의 몫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가라고 하는 그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일정한 부분 합의가 있었다고 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통일 이전에는 본이 이제 수도였었다가 좀 통일되면 다음에 다시 베를린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내용은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지공개념이 노태우 정부 때 들어왔어요. 네.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법률이 이제 위헌 판결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 개발 이익 환수도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 토지공개념은 상당히 그 이념적인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지라는 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토지라는 게 원래 자신이 거기서 나오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불로소득 측면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토지가 갑자기 있다 옆에 사는데 옆에 뭐가 건물이 들어서서 토지가 올랐다. 토지가 2배 떴다. 이게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토지를 완전히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상당 수준 토지는 좀 공개념적으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노태우 정부 때 시행했던 거예요. 했던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이 났다. 헌법 불합치가 났다. 여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헌재도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 교수님, 안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없었습니까? 논란은 있었지만 네. 쉽게 그 결정이 된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은 간접적인 헌법상의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122조에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을 위한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 규정을 이번에 신설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헌법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경제 불평등 해소나 경제 주체 간의 조화 상생을 위해서 부분적인 그러한 개입과 조정을 정부가 할 수 있게 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경제 질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즉 토지 공개념이 막고자 하는 것은 그 토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이런 것입니다. 토지 투기로 인해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재산권이 보호하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제가 그것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한 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고요. 또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게 사유지에 대해서 바로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공개념은 정신일 뿐이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법률들이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비로소 이제 공익적 목적에 의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님.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2조에 이제 토지공개념 개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그 부분들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나름대로의 이념적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간통죄 같은 경우도 지금 4번 만에 결국은 위헌 판결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 토지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헌법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개헌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법을 어떻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전제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념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러한 뇌관인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정치권이 잘 조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개헌과 관련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